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에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장애를 비롯해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가 갑자기 망가져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고, 그 중에는 뇌경색이 이제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것, 심근경색 같은 것도 이제 경색이란 단어는 심근경색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걸 얘기하는 거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른쪽 왼쪽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왼쪽처럼 보이는 곳에 막 하얗게 보이는 MRI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 사진에. 그러니까 환자 기준으로는 오른쪽이고, 이렇게 뇌경색이 생기면 오른쪽에 하얗게 변하는 저런 식의 뇌가 죽은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제 끝에 있는 사진은 CT 사진이고, CT에서 저렇게 검게 보이는 것이 뇌경색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급성 뇌출혈은 저런 식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뇌출혈은 일반적으로는 혈압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고, 머릿속에 있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조그마한 혈관들에 갑자기 피가 터지면서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하게 됩니다. 뇌경색에 비하면 뇌출혈이 중증도는 훨씬 높고, 뇌출혈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랑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증상으로 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100명이 생긴다고 하면 그 중에 한 75명 정도는 뇌경색이 생기시고, 15명 정도는 뇌 안에 출혈이 생기고, 9명에서 10명 정도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머릿속에 동맥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출혈들, 그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졸중에는 뇌경색, 이제 옛날 말로 뭐 허혈성 뇌졸중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뇌출혈,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뇌졸중 증상은 있었으나 실제로 뇌 손상까지는 오지 않은 일관성 허혈 발작, 또 어떤 분들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 생기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요. 제일 이제 흔하게 생기는 거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게 뇌경색의 원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 혈관 안에 이제 때가 끼면서 그쪽에서 혈전, 핏덩이 같은 게 생겨서 그 혈관 자체를 크게 막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생긴 찌꺼기가 결국 혈관이라는 거는 우리 물관은 수도관 같은 거기 때문에 심장이나 이런 펌프에 가까운 곳에 찌꺼기가 생겼다가 그게 저 멀리 날아가서 머리 끝에 손상을 입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해주실 신경외과 남택빈 교수님께서 최근에 경동맥 안에 때가 낀 걸 이제 수술을 하시면서 찍어주신 사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동맥경화가 생기면 이 혈관 안에 이렇게 노랗게, 지금 저희 너무 빨갛게 나오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색깔을 살짝 죽여서 왔는데, 이렇게 노랗게 기름때 같은 게 끼게 되고, 저런 기름때가 끼게 되면은 그 사이에 피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응겨 붙어요. 그래서 응겨 붙은 것들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잘 생기기는 하는데,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정맥이 있어서 그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의 이제 펌프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떨어진 펌프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이제 물은 고이면 썩는 것처럼 피도 고이면 딱지가 지거든요. 몸 속에서도. 그런 피딱지가 생긴 게 심장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심장 안에 있다가 이렇게 똑 떨어져 나와서 머리나 아니면 팔다리, 뭐 뱃속 이런 데로 가서 날아가서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박힌 것들이 머리에 생기면 뇌경색이고, 뭐 장 같은 데 가서 혈관이 막히면은 장에도 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이런 팔다리에도 뭐 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색전성 뇌경색, 특히 이제 심방세동성 부정맥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뇌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뇌경색 중에 하나인데요. 혈압이나 아니면 대부분은 혈압입니다. 혈압 같은 것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쳐서 저런 식으로 조그마한 혈관 끄트머리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때는 혈관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혈관 끄트머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혈관 영역에 이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열공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뇌출혈이 있는데요. 뇌출혈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저런 게 이제 뇌 실질에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생기는 뇌출혈이고, 이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동맥류가 사람 몸에는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진은 굉장히 커다란 동맥류가 머릿속에 있는 환자를 가지고 오신 건데요. 이런 동맥류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터지고, 동맥류가 터지면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이제 뇌출혈이 생깁니다. 저런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치사율이 100%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찍만 오시면 치사율이 한 50% 안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저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전에 언급하고 지나갔던 일관성 뇌허혈증 또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증상은 있었으나 뭐 24시간 이내 보통은 한두 시간 안쪽에 다 없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뇌졸중 때문에 뇌졸중으로 뇌가 실제로 손상을 받았으면 영상 같은 데서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증상은 있었지만 막상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검사를 했을 때는 뇌 손상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증상이 호전됐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며칠 안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고위험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이제 근처에도 굉장히 이런 경우도 많고 저도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일관성 허혈 발작이 계속 있으셨는데 병원을 안 다니시다가 뇌경색이 굉장히 크게 이제 앓으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항상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졸중을 시사하는 분들은 혈관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실제로 머릿속이나 이런 데 혈관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게 굉장히 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령화가 잘 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는 감염성이나 좀 더 이제 젊은 나이에 걸리는 질환들이 많다면 저희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고령일 때 걸리는 병들이 좀 많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5분에 1명 정도가 전국 기준으로 해서 5분에 1명 정도가 뇌졸중이 생기고 20분에 1분 정도, 1명 정도는 뇌졸중 때문에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사망률로만 따지면 뇌혈관 질환이 국내에서는 사망률 4순위에 해당을 하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제 관련된 지식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경험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관련된 증상은 이런 이제 뇌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머리 앞부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주고 말을 하게 해주고 생각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뭐 이 뒷부분에 있는 뇌는 감각이나 아니면 소리를 알아듣는 것 이런 것들이랑 관련 있는 경우들이 있고 옆에 있는 뇌는 언어 능력이랑 관련이 있고 뭐 뒤통수에 있는 뇌는 보는 거랑 관련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뇌마다 하는 역할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뇌 손상이 오면은 그게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저런 이미 가지고 있는 뇌 기능이 사라지는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증상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한쪽 팔다리에 이제 그냥 항상 이렇게 찌릿찌릿 저리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다 그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만 몸통을 포함해서 반신 같은 데 감각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면 말을 잘 못하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든지 팔이나 다리 한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저희가 이제 힘 빠지는 게 수개월 전부터 힘이 빠져요 이런 것들을 뇌경색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언제부터 빠졌다는 걸 아는 게 보통 뇌 질환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다 생깁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막 토한다든지 아니면 눈이 한쪽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굉장히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못 걷는다든지. 저희 어지러운 게 뇌경색만을 일컫는 건 아니고 전정기능, 이석증 같은 게 대표적으로 하는 질환들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저는 어지럼증도 뇌경색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것들이 뇌경색의 증상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뇌경색 때문에 이제 눈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기면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근데 반면에 물체가 세 개, 네 개로 보여요. 이런 것들은 뇌경색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물건을 봤을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뇌경색의 증상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드릴 때는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려요. 한쪽에 갑자기 마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말을 못 알아듣거나 발음이 심하게 샌다든지 아니면 보이는 게 잘 안 보인다든지 머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픈 경우 아니면 너무 어지러우면서 균형이 안 잡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의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건 항상 중요해서 그래요.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고 이제 말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어눌해지면서
얼굴이 막 마비되면서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고 막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라만 갑자기 본다든지, 남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뇌경색 증상이에요. 이런 게 뇌경색 증상이고, 그다음에 시야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세상의 절반이 막 캄캄해지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른쪽 사진 저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반대쪽이 검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시야가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걷다가 막 옆에 부딪히고, 이것도 왜 부딪혔는지 본인이 잘 몰라요. 옆에 내가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식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물체가 이제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지러우신 거는 대표적으로 뭐 이석증 같은 그런 이제 전정신경계 질환이나, 아니면은 전립선약이나 혈압약 같은 거 드시면서 생기는 기립성 어지럼증, 이런 게 훨씬 더 흔해요. 그게 더 일반적인 건데, 그런 거 말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게 균형이 막 안 잡히고 걸으려고 하는데 막 술 취한 것처럼 갈짓자로 걷고, 이런 것들이 뇌경색 증상이나 뇌졸중 증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통 같은 경우에도 두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앓고 계시죠. 항상 머리가 맑지 않고 묵직하고 뭐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뇌졸중 증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비명 지르고 토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졸중으로 많이 착각해서 오세요. 외래 진료실에도 오시고 응급실에도 오시는데 뒷골이 뻐근해요. 아니면 막 손발이 떨려요. 팔다리가 뻣뻣해요. 막 손발이 차고 시리고 눈꺼풀이 막 떨리고 손발이 저리고, 이런 것들은 뇌졸중 아니에요. 이런 것들 증상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한쪽 팔다리가 못 움직이고, 저희가 마비라고 말을 쓰면은 저린 거랑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말하는 마비는 힘 빠지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못 알아듣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좀 몇 시간만 기다렸다 가야지, 이러면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쳐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119에 바로 전화하고 응급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 몇 시간 있다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이게 증상이 없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그런 미니 뇌졸중이 생길 만한 뇌경색들은 대부분은 굉장히 큰 뇌경색이 생기기 전에 미니 뇌졸중이 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하다못해 병원에서 수액만 달고 있어도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한테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손발 주무르면서 기다리고 손끝 따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의식장애에 와서 환자면 계속 졸려하고 자려고 하고 자꾸 안 깨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청심환 들이고 이러는 것들, 이제 옛날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는데 요즘에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막 주무르면서 한 두세 시간 기다렸다가 치료 시간 다 지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머리 쪽에 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굉장히 빠른 치료가 중요한 것들이고, 몇 시간 사이에 저희가 치료 시기를 다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1분에 거의 200만 개씩 뇌세포가 죽어버리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문 병원에 가서 방문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팔다리 주무르고 청심환 먹이고 이런 민간요법 하다가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하다가 치료 시간에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머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빨리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재발이 굉장히 흔하세요. 이제 한 달 내에 보통 한 2%에서 5%, 1년 기준으로 10% 정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5년에는 이제 25%. 물론 이제 저런 퍼센트는 저희가 특별하게 치료 같은 걸 아주 적극적으로 안 했을 때, 약 같은 거 잘 안 먹었을 때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제 1년에 10% 정도가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을 하면 할수록 후유증이 점점 심해지세요. 뇌졸중은 제가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도 후유증이 다 조금씩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하게 치료 받으면서 최대한 재발 안 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드리게 되고요.
뇌졸중은 재발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생기고서 처음부터 크게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처음에 작게 와서 일상생활로 복귀 잘 하셨다가 그 다음에 담배 끊었다가 다시 피시고 막 혈압약도 먹다가 안 먹다가 하시고 운동도 잘 안 하시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뇌경색이 또 생겨요. 또 생겼다가 또 회복을 하기도 하고 계속 후유증이 남기도 하는데 회복을 또 해도 이제 처음만큼은 회복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이 뇌세포는 손상만 받는 거지 새로 태어나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뇌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엔 장애가 좀 심하게 남으시는 이런 경과를 겪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봐야죠. 저희가 나이 같은 건 아직은 뭐 젊게 해주는 약 같은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없고 성별 같은 것도 조절하기가 안 되니까요. 가족력이 있을 때 뭐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 등의 뇌졸중 환자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런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 건들 수는 없고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조절을 해봐야죠.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뇌졸중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런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면 저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비만과 흡연,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 같은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뇌졸중 이후에 관리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즐거운 마음 가지고 약 잘 먹고 식습관도 조절 잘하고 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일단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뇌경색, 뇌경색뿐만 아니고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에 대해서 담배는 무조건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꼭 끊으셔야 되는데 물론 끊기 어렵고 이제 외래에 오셔갖고 항상 이제 끊었다고 했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다시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담배는 저희가 아무리 약을 열심히 써서 아스피린 같은 약들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담배가 나빠지게 하는 혈관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 거기 때문에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되고 굉장히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뇌졸중, 혈관 막히는 특히 혈관 막히는 거 기준으로는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위험률을 거의 2배를 올려요. 그래서 꼭 끊으셔야 되고 이제 뇌졸중 간접 흡연 역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안 피시고 가족분들이 핀다고 해도 환자분 본인은 안 피시고 그런 것들 담배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고 가족들 다 끊게 하는 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은 솔직히 말하면 안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런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드시라고 한 것들도 다 프랑스나 이런 데서 와인 먹는 사람들 기준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술 안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안 드시는 게 더 좋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가 술을 아예 안 하면은 좀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드셔야 되면 한두 잔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면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가급적이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좀 좋은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혈관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짜게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벼운 뇌경색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뇌경색 없이 그냥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싱겁게 드시면서 채소나 생선 같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수치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물 요리가 발달한 나라들이 소금을 많이 먹어요. 우리도 된장찌개, 라면 이런 거 다 국물 요리잖아요. 국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좀 짭짤해야지 이게 입에 들어가거든요. 건더기만 건져서 떠드실 거면은 그냥 드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막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소금 섭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물 다 드실 거면 좀 싱겁게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싱거운 거 못 먹겠다 그러면 그냥 평소 자기 입맛에 맞게 하시되 국물을 남기세요. 국물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 약간 떠먹다가 말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셔도 소금 섭취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중요하죠. 매 30분 이상 약간은 숨찬 느낌으로 조금 빨리 걷는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걷는 거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뇌졸중,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간에 처음에 뇌졸중 생기고서 한 달 내지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배에다 힘 많이 줘야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드는 거나 아니면은 이삿짐 같은 거 나르는 거 이런 거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배에다가 힘 많이 들어가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거 말고
처음에는 유산소 운동 좀 빨리 걷는다든지, 아니 본인이 운동에 좀 자신이 있다고 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수영 같은 거 하신다든지 이런 걸로 좀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넘어서 안정되면은 그때는 헬스장도 다니시고 좀 무거운 것도 필요하시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죠. 나이가 들면서 살 빠지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체중을 좀 빼야 한다는 걸 항상 염두는 해두셔야 되고요. 이게 뭐 살을 빼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별로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먹는 걸 줄이는 수밖에 없고 항상 그냥 염두는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살을 저희가 체중이 한 5%에서 10%만 빠져도 혈압약 같은 거 하나를 줄이거나 아니면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그냥 이거 살을 안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냥 막 드세요. 그냥 차라리 드시는 게 낫지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본인 염두만 해두시고 필요하면은 야 그래도 밥 2그릇 먹을 거 1그릇만 먹어야지 이 정도로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병원에서 해주는 거긴 하지만 혈압이든 당뇨든 아니면 콜레스테롤 높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마 각자 이제 만약 저 병을 앓으신 분들이라면 자기 목표 혈압이나 목표 당 수치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최대한 지킬 수 있게 결과적으로 약으로 조절을 하는 거긴 하지만 본인 식습관이나 행동이 매일매일 너무 편차가 크면 약으로 어떻게 해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식사하시고 식사량도 비슷하게 하시고 뭐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거 좀 자주 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이거 마찬가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럼 괜찮은데 초봄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황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미세먼지가 갑자기 늘어날 때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막 추워질 때 지금 이제 조금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초겨울 정도 됐을 때가 뇌졸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 많이 늘어나면 그때도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때 외출을 하지 말라는 아니고 요즘엔 다들 마스크 많이 쓰시니까 마스크 가지고 다니면서 밖에 외출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앞부분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마저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